자, 교재는 114페이지 펴보세요. 올해 이제 물권 8개를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크게는 이제 본권하고 점유권 둘로 구별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배운 게 이제 점유권인데, 여기 이제 본권은 이제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여기에 이제 가장 완전한 물권인 소유권을 비롯해서 각종 제한 물권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여기 이제 점유권은 여기 본권의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이걸 우리가 점유라고, 이게 원이 돼서 점유권이 당연히 성립된다 해서 저번에 이제 점유권 여기까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예컨대 갑이 휴대폰 소유자다. 동시에 이제 휴대폰을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 되면은 이 갑은 이제 휴대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 휴대폰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요게 여기서는 소유권이 있으니까 휴대폰에 대한 점유가 정당화되더라. 그래서 이 소유권 같은 권리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본권이라고. 동시에 이제 이자는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도 같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점유권 자체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두 문제 나오지만 요게 이제 본권하고 같이 병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동일하게 기속에 따라서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병존한다는 거. 따라서 이제 본권을 물어볼 때 끝버가면은 사례 문제 풀 때 요 점유권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타 관련되는 것까지는 선언 문제 값어치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본권에서 가장 중요한 또 기본이 되는 물건이 소유권인데, 이 소유권을 제한 물권에 대응해서 우리가 흔히 완전 물권 1 이야기로.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갑이 지금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하고 기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유물을 완전하게 지배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제한 물권에 대응해서 완전 물권 1 이야기로. 물론 이제 제한 물권의 용어는 이 소유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제한 물권이라고. 갑이 토지 소유자다. 그러면 소유자니까 사용 수익 처분 등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 얘가 갖겠지만, 을에게 토지를 빌려줘서 을이 이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제 갑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에서 사용 수익 권능을 떼어서 을에게 재산권을 설정해 주는 거니까, 재산권 존속권이 만료될 때까지 재산권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지만 사용 수익 권능은 재산권자에 넘어갔으니까 그러나 처분 권능은 그대로 갖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제 그대로 보유를 하되,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이자의 존속기한 말일 거 아니야. 사용 수익만 못하니까 이 재산권은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 수익 권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더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제한 물권 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유권은 가장 이제 완전한 물권으로서 시험 출제 비중도 세 문제 이 파트 나오니까 출제 비중이 높아요. 세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책으로 들어가서 거기 앞에 소유권의 범위를 그냥 읽어보면 되고, 첫 번째로 이제 소유권에서 논의되는 문제가 이 상린관계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상린관계는 이제 연년세세 한 년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상린관계가 이게 이제 상린 그랬으니까 상린이란 말은 서로 인접한다는 소리를 상린그라겠죠. 그래서 서로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부동산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법률 관계, 이걸 상린관계라고. 이 상린관계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개념만 놓고 보면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부동산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법률 관계, 요리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 상린관계는 동산의 경우는 해당이 없고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적용되는 문제인데, 개념만 놓고 보면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알고 보면은 아주 쉬운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인접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요게 갑소유 토지다. 요게 을지다. 부동산이 토지가 붙어 있고,
여기에 이제 공로 도로가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유달리 이런 토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갑이 을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또는 이 토지를 통하지 않고 다른 통로를 개설하면 과다한 비용이 소요가 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저 갑이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저 을지를 통해서 공로에 출입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을이 이 토지가 내 토지니까 소유권을 여기서 소유권 행사한다고 말은 내 땅이니까 지난하지 말거라. 이게 소유권 행사하는 거. 그래서 을이 소유권 행사해서 이자와 통행을 맡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니까 사회 공동체가 깨진다고요. 물론 이 경우 이제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갑이 을지를 통행해버리면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리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법이 개입, 양자의 부동산 이용 관계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의 경우는 을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갑에게는 을지를 통행할 수 없는 권리, 이런 걸 이제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 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갑은 이 을지가 자기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를 통행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거꾸로 을은 이 토지가 자기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행사가 제한을 받아요. 갑의 통행을 막아서는 안 될 수인 의무를 부담한다 말이에요. 이런 거를 상린관계로, 양자 부동산 이용 관계를 이렇게 조절해 준다. 이때 얘가 갖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이런 거를 상린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린관계는 일면에서는 소유권 확장이면서 타 면에서는 이제 소유권을 제한에 해당이 되는데, 갑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을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니까 갑을 기준으로 하면 소유권 확장이고, 을을 기준으로 하면 통행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 행사에서 이게 제한을 받으니까 소유권의 제한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린관계는 흔히 이제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문제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일면에서는 소유권 확장이고 다면에서는 소유권의 제한이니까. 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갑지가 있고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에 토지가 붙어서 이제 을지가 있는데, 을소의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위에다가, 물론 이제 경계는 침범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자기 토지 위에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경계에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물론 경계를 침범해서 건물 지으면은 건물 철거라고 당연히 요구하겠지만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특달까지 쫓아와서 네가 경계선에 바짝 붙여서 건물 지으니까 내 건물 통풍도 안 되고 조망권도 침해당하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 건물 좀 띄어줘라. 이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도 아닌데 내 땅에다 내 돈 들여서 건물 짓는데 당신이 왜 건물 띄어줘라 마라 간섭을 하냐. 또 이건 놓고 이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생긴단 말이야. 따라서 또 이걸 방치하면 안 되니까 우리 법에서 또 이렇게 개입을 해요. 갑은 을에게 경계로부터 반미터죠. 반미터 띄어서 건물 지어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갖고, 요게 여기서는 상리권이요. 거꾸로 을은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 돈 들여서 건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로부터 반미터 띄어서 건물 지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럼 양자의 부동산 이용관계 조절 분쟁이 끝난다, 이런 이야기. 따라서 이제 이 상린관계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맞대고 있을 때 그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서 이런저런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것이 상린관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염두 두고, 그 중에서 지금 칠판에 예를 들어준 이 두 개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지금 출제가 되겠다면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준 것이고, 이 상린관계거나 민법 규정이 한 30개 넘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요약집은 여러분이 이야기했다시피 그야말로 시험용으로 만들었다는 거. 따라서 기본서를 보면 이 민법의 규정이 드는 상린관계 규정이 몇 페이지 자세히 쓰였어요. 근데 이 상린관계 규정을 보면 우리 민법이 지금 60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개정된 바가 거의 없어요. 특히 재산법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50년이 넘게 지나다 보니까 옛날은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였지만 지금은 산업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농경사회에서나 필요했던 상린관계 규정들이
산업사회는 필요가 없는 지금도 그대로 민법이 있다고 말이야. 그 출정대로 바보 멍텅구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출제를 안 할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 요약집에는 이런 상린관계 규정은 전부 삭제를 해버렸어요. 뭐 나오면 틀리는 거고 내 놈이 나쁜 놈이지 틀린 사람은 나쁜 거 아니니까 이런 거라. 그래서 책에 있는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라고. 먼저 이제 우측의 인지사용 청구분대가 상린권 규정인데 왼쪽에 눈 돌리세요. 먼저 그 언더나 천인과 몇 가지를 점검을 하는 거야. 첫째, 상린권의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이 경우에 지금 갑이 요 일지를 통행하면서 을하고 상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접 부동산 소유자 을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가? 요게 일단 가장 중요한데 여기 상린권의 권리는 법에 정해놓은 요건만 갖추면 여기 이제 주의토지 통행 같으면 갑의 의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이런 요건만 갖추면 두 사람 사이에 계약 필요 없이 더 나아가서 등기할 필요도 없이 갑에게 이 상린권이 자동으로 인정이 돼요. 더 나아가서 가로친 1번 점검 딱 하고 더 나아가서 가로친 2번 상린권은 독립한 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독자적으로 등기를 당연히 필요로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포기하거나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이 부동산이 인접하고 있는 한 요 상린권은 반드시 이해한테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자가 이 통행권 상린권을 포기를 했다. 원래 권리는 포기하면은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비례물자가 써요. 지는 이제 상린권 행사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걸 포기를 해서 소멸이 됐다. 근데 요걸 A가 매수했다. 또는 A가 빌려서 이 토지를 사용한다. 그 얘는 이 토지를 통해서 공로에 출입할 필요가 있더라. 그러면 이 갑이라는 아가 이 통행권을 이미 포기해서 소멸이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도 통행권 행사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만하더라고요. 따라서 부동산 인접하고 있는 한 상린권을 절대 포기할 수도 없고 동일한 이유에서 아무리 그래 오랫동안 권리 행사 않더라도 소멸시효로 소멸될 일도 없다면 부동산 인접하고 있는 한 상린권은 계속 영구 불변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외우지 말고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저 가르친 3번에 필요한 게 이건데 이 상린권이 기능면에서 지역권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언더는 앞에 쳐놓은 두 줄이 이제 상린권하고 차이점이고 그 밑에 이제 나머지 건 읽어보라는 건데 요건 이제 바로 뒤에 용익물권 들어가면 지역권에서 우리가 요 차이점을 다시 배우니까 지금 지역권 또 설명을 하면 시간 잡아보니까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요 부분은 지역권 공부할 때 공부를 하자 말이야. 그 다음 가로친 4번에 이것도 이제 응용해서 자주 물어보니까 아까 이런 말 했단 말이야. 원래 이제 이 상린관계 개념을 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부동산 이용관계를 조절해 보는 관계. 개념만 놓고 보면 이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상린관계가 적용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까 예에 들어준 것처럼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A에게 이 토지를 요 부분 토지를 빌려주었다. 그러면 얘도 공로에 출입하려면은 갑의 토지 빌려 쓴다 그래서 얘는 요 을지를 통행 못 해야 되냐? 그럼 이게 사용을 못 한다고 말이요. 따라서 소유자로부터 빌려 쓰는 A 같은 사람도 당연히 통행권 인정이 돼야 되고 따라서 빌려 쓰는 애들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 요거는 이제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다만 이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토지 이임차인에게도 상린관계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기 상린관계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상린관계 규정이 이에 관해서는 이 상린관계 규정이 모두 강행 규정이다 또는 임의 규정이다 이런 판례는 아직 없어요. 다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견해들이 있고 학자들의 견해는 이제 필요가 없고 이 상린관계 규정 중에서 거기 보면 242조하고 244조 이 두 개의 조문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나와 있어요. 요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은 특약이 우선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242조가 경계선 부근의 건축건조 바로 우측 사례로고요. 즉 경계로부터 건물 일단은 5m, 반 미터 띄어져라. 요게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금지 규정인데 이 경우에 갑하고 두 사람이 특약을 맺어서 반 미터 떼지 않고 건물 짓도록 특약을 맺었다.
그럼 그 특약이 우선한다. 물론 이제 판례는 242조하고 244조 이따 뒤에서 나오고 이 두 개 조문에 관해서만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상린관계 규정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는 불분명해요. 그러나 일부 중개사 책들은 크게 병폐해요. 실력 없으면 책을 안 써야 돼. 그래서 일부 중개사 책들을 보면 우리 판례가 상린관계 규정에서 임의 규정을 보았다 이렇게 책을 쓰는 엉터리들이 많은데 그러면 무조건 틀리니까 조심하라 말이야. 그게 아니고 이 두 개 조문에서만 시험도 이 두 개 안에서만 딱 출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이시정 들어가니까. 저 말 알아들어요? 이런 엉터리 책 갖고 있으면 고치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상린관계 규정을 검토를 해보자 말이야. 먼저 인지사용 청구권은 잊어먹으면 한 번씩 물어보니까 반드시 읽으라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자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고자 한다. 건축자재 쌓아놓을 장소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 을지다. 그럼 여기에다가 건축자재 좀 쌓아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인지사용 청구권이에요. 이때 이제 사용을 청구만 하기 때문에 요건 갖췄더라도 당연히 사용권이 인정된다는 소리는 아니라고 말이야. 승낙을 얻어야 돼. 물론 승낙 안 하면 승낙 의사표시 가려면 판결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거에도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가? 이웃사람은 승낙이 없더라도 이건 안 된다고 말이야. 여기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그 이웃 부동산 소유자의 주거 평온을 위해서 거절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기 거절했다고 해서 승낙 의사표시 가려면 판결을 얻어서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안온방해 금지, 생활방해 금지, 임미시효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물권적 처분권을 가지고 이와 똑같은 목적을 다 달성을 해요. 읽어보면은. 따라서 2번 같은 거는 거의 시험에 늘려놓고 소유권이 끼나 물권적 방해적의 처분권 행사하면은 2번과 같은 똑같은 목적을 달성한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별도로 낼 필요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 우리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90% 이상 상립권 나오면 집중 출제되는 것이 주의토지 통행권이 90% 이상. 이유는 이제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유달리 맹지 같은 것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갑지다, 여기에 을지다, 여기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이 을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릉에 출입할 수가 없다.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이런 경우 많아요. 이런 거를 이제 부동산이나 결혼에서는 우리가 맹지 이렇게 이제 부를 건데 우리나라가 이게 의외로 많다고 말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야. 이게 70년대 말까지는 지금 여기에 갑주고 여기에 을지다. 근데 이 인접 부동산이 공진경과 억소로만 했다. 맨 땅이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 갑이 을지를 통해서 공릉에 출입한다 그래서 을이라는 애가 제동을 걸 일이 없었어요. 여기 다 맨 땅이기 때문에. 거래도 한다고 해서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야. 근데 80년대 들어와서 우리는 산업사회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빈 땅만 보이면은 80년대 들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면 전국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져버렸단 말이야. 그 전에 갑이 을소의 토지 이 부분을 지나다니면서 도로에 출입을 했고 이게 공지다 보니까 을한 놈의 소유권 행사도 안 했어요. 통행을 막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다 건물을 짓다 보니까 갑이 통행로로 삼았던 이 부분에다 을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다는 거야. 갑은 을에게 내가 이게 통행로로 삼아서 도로에 출입을 했는데 왜 여기다 건물 짓느냐. 을이란 놈은 그런단 말이야. 이 새끼 웃긴 새끼란 말이야. 요거는 내 땅이라 그 말이야. 지금까지 너한테 내가 선처를 베푼 것이고 내 땅에다 건물 짓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해서 분쟁이 생겨. 이 통행로가 막히다 보니까. 그래서 80년대 돌아와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분쟁이 엄청 생겼어요. 분쟁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스토리 뻔하단 말이야. 판례가 발달이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시험에 쏟아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주의토지 통행권한 판례는 지겹도록 시험 나오니까 배경 딱 이해하고 왜 이게 90%에서 집중 출제가 되는가 배경 이해 딱 하고 아무 생각에 두드려 외운 사람하고 격이 틀리니까 그런 다음에 왜 분쟁이 생겼을까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보란 말이야. 거기에 의인안에 그 위에 세 줄 법조문이니까 읽어보면 되고 밑에가 전부 시험에 나온 여기 책에 쓰여있는 판례 90%는 이미 시험에 나온 판례들이니까
다 아는 판례들일 것이고, 첫 번째 언제나 필요한 통로가 있음에도 생활에도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통로를 이용하는 건 인정되지 않나. 상식적인 이야기고,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기존의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통로로서 부자가 받아. 그러니까 통로로서의 기능이 이미 상실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통행권이 따로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거꾸로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도로의 접하는 통로가 따로 개설이 돼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통행해서는 안 되니까 통행권이 당연히 소멸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기초 문제로 맨날 물어봤던 우리 시험에 나온 기초들입니다. 문제는 제일 밑에 언더는 쳐놓은 거예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지역권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 고정되는 거 아니다 해서 이에 관한 판례가 거기 보면 2004년 5월 13일자에서 10줄 넘게 썼는데, 이 판례가 가장 중요한데 내 기억으로는 이 상실이 많지 이 판례가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요거는 지역권하고 차이점도 하니까 이 판례가 1순위로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웬만한 판례는 다 출제가 되는데 이게 출제가 안 됐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세한 거는 나중에 지역권에서 배우라고. 요 갑이 이제 지금 을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통행을 해야 되고, 통행을 못하면은 갑지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게. 요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을지를 통행을 해야 되고, 이때 갑이란 사람이 을지를 통행하는 방법이 뒤에 나오는 지역권을 취득해서 통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이야. 요 갑이 을지를 통행하기 위해서 이 을지 소유자 을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체라고 얘 앞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얘가 이제 흔히 말하는 통행 지역권이라는 지역권을 취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편익을 제공받는 갑지 같은 거를 우리가 요역지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요 을지 이런 걸 우리가 승역지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 이 을지를 통행을 하게 되면 갑지의 효용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거를 통행 지역권으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요 을지를 통행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이 경우에 얘가 지역권을 취득해서 통행을 하려면 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이기 때문에 지역권 설정 계약체라고 얘 앞으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경우에 이제 갑이 을지를 통행하는 방법은 이래 통행 지역권을 취득해서 통행하는 게 아니라 방금 가르쳐준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상림권에서 통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이야. 근데 상림권은 요거하고 반대로 독립한 물권이 아니니까 뭐가 필요 없는 거야. 계약 필요 없고 등기도 필요 없다고 말이야. 그럼 이제 뒤에서 이제 가르쳐 주겠지만 여기 이제 통행 지역권하고 상림권 중에 주의토지 통행권은 기능면에서 아예 똑같다고 말이야. 을지를 통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죠? 근데 우리 실무상으로는 두말할 것 없이 이 상림권이 주로 활용이 된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이게 지역권을 취득하려면 지역권 설정 계약체라고 반드시 뭐 해야 돼? 등기를. 더 나아가서 이 지역권은 설정 목적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백성들이 웬만한 법 전문가도 생각을 못 해낸다고 말할게. 또 생각하더라도 지역권 취득하면 계약이나 등기 필요하고. 그런데 상림권은 아주 간단해. 법이 정한 이 요건만 갖추면 필요 없이 당연히 얘한테 이게 인정이 된다는 거. 그죠? 그럼 얘가 통행 지역권을 취득해서 통행하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잖아. 그러니까 이 지역권의 기능을 실무에서는 뭐가 대신하는 거야? 상림권이. 그래서 지역권이 별로 활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별로 안 나오고. 스토리 파악했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란 말이야. 여기 좀 지역권의 경우는 이 을지를 통행하기 위해서 요걸 사용하기 위해 지역권이 설정하면 요게 승역지 거라고 말할게. 그럼 한번 이제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은 이 통행로가 딱 고정이 돼버리게. 움직일 수 없다고 말이야. 근데 상림권은 뭐 하는 거야? 계약이 필요 없고 등기가 필요 없어요. 주의토지 이용상의 변화에 따라서 원래는 요거를 통행로로 사용하다가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요게 상림권이야. 뭐 알겠나요? 그래서 요 차이가 거기 지금 2004년 5월 13일자 판례인데 10줄 가까이 설명해 놓은 것이
이게 지역권하고 차이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다. 집에 가서 연구 잘하란 말이야.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나머지는 이제 그거 쭉 읽어보면 되고 2006년 10월 20일 판례 읽어만 보면 되니까 그 언더를 앉혀놨으니까 시험에는 다 나왔어요. 언더를 앉혀 한 번인가 나온 적이 있어. 이것도 통행권은 글자 그대로 뭐만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여기를 통행만 하는 거 이렇게 통행만 이 토지를 얘가 배터로 점유 사용한다가 그럴 수가 없어. 독점을 사용하면 얘가 요거 점유 배제 청구해버려. 왜 네가 독점을 쓰냐고. 더 나아가서 거기 원칙적으로 통행권자 통행을 상대방은 뭐만 하는 거야? 수입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뭐 통로를 뭐 해줄 필요도 없고 개설해 준다는 적극적인 일은 자기 의무가 없다 그 말이야. 그 통로 개설 비용 같은 건 누가 부담해야 돼요? 가박 울종에서 갑이 이런 것 좀 틀리지 말고 얘는 얘가 통행하는 걸 소극적으로 수입만 하면 돼. 얘가 통로도 적극적으로 내가 뭐 통로를 개설하는데 이런 의무 없다 말이야. 통로 개설 비용이나 유지 비용 같은 거 얘가 다 부담하는 거고 이런 게 틀리지 말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언더란 쳐놓은 거 주의 토지 통행권은 누구한테 인정이 되는가? 이거는 토지 사용권자가 인정이 된다 말이야. 따라서 갑이 여기 토지 소유자다 또는 갑이 토지를 A에게 빌려줘서 A가 지상권자다 전세권자다. 얘네들은 다 토지 사용권 있죠? 얘네들한테는 이 통행권 인정이 돼요. 그런데 거꾸로 이 갑이라는 놈이 갑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 이거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런 애한테는 통행권 인정이 안 되니까 이때 지금부터 하나만 물어본다 말이야. 거기 마지막 언더는 보세요. 명의신탁자가 또 나왔죠? 명의신탁자에는 통행권이 그 앞에 언더를 안 쳐놓는데 읽어보세요. 명의신탁자 주의에서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판례까지 다 나왔는데 따라서 명의신탁자 통행권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판례는 명의신탁을 신탁행위로 보는 판례도 아니다 짚으세요. 이 명의신탁은 다시 앞에 언더를 안 쳐놓은 거 읽으세요. 다시 묻는다 말이야. 이 명의신탁은 신탁행위에 해당하는 판례도 아니다. 이 명의신탁은 신탁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앞에 써놨잖아요. 앞에다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지금 3주 동안에 지금 4번째 가르쳐주고 있구만은. 매 주마다 지금. 신탁행위에 해당되는 판례잖아요, 이게. 이틀 전에도 가르쳐주고, 저번 주도 가르쳐주고, 3주 전에도 가르쳐주고, 무릎 깔 때 가르쳐주고. 신탁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내내적으로 신탁자 수가 대외적으로는 소탁자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탁자에게는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행권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 명의신탁은 신탁행위에 해당되는 명의신탁을 말한다니까요. 그 앞에다 써놨잖아. 대외적으로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고. 그저께도 가르쳐줘. 그저께도 신탁행위 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전주에도 가르쳐주고 2주 전에도 무릎 깔 때 가르쳐주고 다시 집에 가서 신탁행위 명의신탁 공부 좀 해요. 다시. 그 야매를 어용거 한다고 될 일 아니니까. 그 판례를 보면서 이 명의신탁이 신탁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걸 먼저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복덕방 책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해야지 이게 10점을 묻고 들어간다고. 그 다음 통행권을 부여에 관련해서 거기 첫 번째 언더는 법정 읽으면 두 번째 언더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 토지 이용법에 따라 이용권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된다. 아주 중요하게 점검 잘하죠. 이 경우는 지금 얘한테 통행권 인정이 되면 역으로 이자 소유권에서 제한을 받는 거야. 그래 가급적이면 그 법조문에 나왔다시피 이론에서 통행권에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라. 법조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이 통행권은 장차의 토지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행권 인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만 현재 토지 이용법에 따라 이용 범위라든가 상식적인 이야기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항상 이 생각을 하라고 말이야. 얘한테는 소유권의 확장이지만 상대방한테는 소유권 행사가 뭐 받는 거야? 제한을. 그러니까 이걸 제한을 줄여두는 거야. 이게 뭔 죄냐고 말이야, 얘는. 얘가 뭔 죄냐고 말이야. 이 새끼 통로가 없이 땅 가지고 있는 이놈이 나쁜 새끼 졌지 보면. 다만 우리나라에 이런 명지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따라서 항상 상대방에는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는다. 요걸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 그래서 그 조문에도 통행로에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그 다음에 방법을 택하라. 이렇게 못질이 되어 있다고 말이야.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언더라 저런 거를 설명을 해도 아까 다 해준 설명이 쭉쭉 있고, 우측에 넘어가서 거기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해서 도로에 관한 폭등의 제한 규정이 있다. 건축법상 이제 제한 규정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주로 이제 방제 목적 같은 경우 불이 나면 소방차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이 도로에 폭이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런 이제 건축법상의 제한 규정이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지금 건축물의 대지는 공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요 2m가 있어야지 이제 뭐 차도 들어가고 뭐 소방차도 들어간다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갑이 을지를 통해서 도로에 출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건축법상의 제한 규정이 건축물의 대지는 공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경우에 갑에게는 통행로가 몇 미터 이상 되는 2m 이상 되는 통행권이 얘한테 보장이 돼야 되는가? 건축법상의 제한 규정에 맞춰서 지금 이걸 묻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이런 건축법상의 제한 규정은 그 앞에 언더를 안 쳐놓는데 부연설명 해놨다시피 건축물을 증개축할 때 그 정도 범위를 갖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행정법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곧 민법에 그대로 적용될 필요는 없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손해보상도 지금 이거를 요건을 갖추면 갑이 어쩔 수 없이 을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얘는 분명히 손해를 입어요. 그러면 얘가 입은 손해를 이자가 보상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갑에게 요건이 갖추면 통행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 따라서 을이 입은 손해는 얘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따라서 무상으로 통행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상해야 되니까 유상으로 통해야 된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런 걸 좀 틀리지 말고, 이런 걸 틀리면 정말로 책 한 페이지 안 읽었다는 소리예요. 책 한 페이지를. 통행권만 인정되지 그때에서 모든 게 다 공짜로 다니고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 공산당 사회가 돼버려. 우리는 자본주의 살고 자본주의 법을 배우고 있는 거고, 항상 그 생각하라고 난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민법책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나무거 쓰면 쓴 만큼 내놔라. 그게 부당이득이야. 그 민법책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그거란 말이야. 부당이득 반환을 묻힌다 이렇게. 나무 거를 무단으로 쓰면. 그게 자본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야. 그 다음 문제는 거기 뒤쪽 언더라인 판례요가. 이 경우에 이제 이 통행권자 갑은 을이 입은 이제 손해를 보상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갑이 예의에게 네가 여기 통행도 좋다. 이 통행권자 허락을 받아서 통행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그럼 이런 의한테도 손실을 보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가? 그 얘기인데, 통행권자에게만 손해배상 의무, 손실보상 의무가 있지, 허락을 받아서 통행한 자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으니까, 그 판례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분할 일부 양조 특칙도 지급도록 물어보는데, 원래는 이제 219조에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무상으로 주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0조에 예외가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인데, 다음 둘 중 하나. 여기에 이제 갑이 지분 2분을, 을이 지분 2분을, 여기에 지금 도로가 있고, 이게 공유부동산이었게. 공유는 이제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하시라도 분할할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분할해서 갑을 가지면은 통행권 인정될 필요 없어요. 각각 통행하면 되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분할해서 요거는 갑이, 요거는 을이. 그 다음 이제 분할로 인해서 여기 갑지가 을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게 됐다. 또는 이 한 필지 토지가 갑소유 토지인데 그 중에 일부를 을에게 양도를 했어요. 일부 양도를 해서 또 똑같은 일을 벌였다. 그럼 이런 경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갑은 제3자 토지를 통해서는 안 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부분, 이 부분을 말하겠죠. 이것만을 통행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경우는 무상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이렇게 분할했을 때는 갑이 을지를 통행한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분할했겠죠.
요 일부만을 띄어서 팔았을 때는 얘는 그럴 거 아니오. 야, 이 새끼야, 여기 참이란 내가 하면은, 아니. 요것만 따로 띄어서 팔았을 때는 얘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통해야 될 전자고색 일부를 띄어서 팔았을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요걸 통해야 되고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요거는 무상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에 관한 판례 하나가 시험에서 집중 나온다는 거. 여기 이제 220조 무상 주의토지 통행권은 분할 당사자, 분할의 경우는 일부 양도권은 양도 당사자, 여기 각과 을 두 사람 사이에서만 220조 무상이라고 말이요. 따라서 갑지가 양도가 됐다든가 을지가 양도가 됐다거나 여기 특정 승견들이 있을 거란 말이요. 얘네들이 요렇게 또는 요렇게 할 때는 원래의 219조로 돌아가서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기 때문에 분할 당사자,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이라는 거. 220조 얘네들의 특정 승견에게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다. 점검 딱 하고 경계하거나 상념값도 설명의 필요성 없으니까 여러분 몫이니까 반드시 읽으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상념광에 뭔지 대충 알았을 거니까 집에 가서 꼭 읽으라는 거예요. 뒤에 마찬가지. 경계를 넘어 수지는 그 한자를 써놓는데 나뭇가지를 말이에요. 목구는 나무 뿌리고 이웃집에 나무가 있는데 그게 경계를 넘어서 나무 뿌리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다. 가지가 넘어왔다. 그것 가지고 이웃 사람들 사이에 싸우는 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두게 된 거니까 염두에 두고 집에서 읽으라고 말이에요. 꼭 읽으세요. 그 다음 주의토지 통행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물어본 것이 일정한 거리 유지. 아까 예를 들어서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건물 촉발되나 경계로부터 반 미터 떼어라. 242조인데 경계로부터 반 미터 떼으라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건물 지을 때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띄어서 건물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실무상으로는 이 규정이 별로 적용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2차 과목 시간에 배운 거 떠오르세요. 공법 시간에 건축법 배우죠? 그럼 건축법에 보면 이에 관한 별도 규정들이 많이 마련이 되었다면 건축법상 제한 규정이 따로 어떤 경우는 반 미터 안 떼고 지을 수도 있어. 제가 어떻게 끝나요? 그럼 민법하고 서로 상충이 되죠? 상충이 되죠? 그럼 어떤 것이 우선한다? 이유는? 특별법 때문에. 민법에서 건축법 특별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제한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동안 민법에서 말하는 반 미터 띄어라. 이 규정은 실제로는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건축법 공부하라고 말해요. 오늘 알겠나요? 나머지 그걸 염두에 두고 그 판례까지 무슨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집에 가서 잘 읽으세요. 그 다음 제일 밑에 창고단에 보면 간섭이 있으면 간섭이 하는 경우 그거 써놨는데 이거는 면평으로 써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으로 올라가세요. 아까 242조 가번 거기 조문을 보면 건물의 경우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떼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섭이 있으면 간섭이 우선한다는 소리야. 이처럼 민법에 상념관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섭이 있으면 간섭이 우선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옛날 10년 전까지는 이런 게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됐어요. 다음 중 간섭이 있으면 간섭에 의하는 경우를 골라라 또는 그 반대를 골라라 이렇게. 옛날 시절에 10년 전에 그때는 이제 뭐 판례 같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내면은 이런 거나 내고 이제 함수로 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면평으로 그 밑에다 참고란을 써놨는데 내 개인 생각으로는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요즘에도 뭐 이런 거 내는 놈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10년 이내에는 출제한 적 없고 그런 암기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제 말 알아들어요? 왜 써놨느냐? 써놔야지 면편다고 말이에요. 출제원도 우리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무적 부천동 출신 여러분 수에 같이 노는 출제원들이 그러면 또 옛날 향수에 젖어서 이런 걸 또 내면 책이 없는 건 나왔는데 그리고 악셀 까봐서 면평으로 써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 생각으로는
안 읽어도 된다 말이야. 이것도 다른 것 다 공부하고 나는 중요한 거 다 알았는데 이제 지겨워서 민법 공부 싫다 그때 읽으세요. 근데 그럴 일은 내가 누누이 이야기할게요. 여러분한테 올 것 같지는 않고 작게 뿌라가 말이야. 그 다음 소유권을 취득해서 다시 집중하세요. 여기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뭐를 하나를 전제하도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소유권도 물권이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지겹도록 앞에서 이야기한 물권 변동 이렇게. 그럼 물권 변동 원인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라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바꿔 말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의 취득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가까우리 토지에 대해서 매매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합의했다. 186조에서 등기한다. 그러면 물권 변경이라니까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소유권 취득을 해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 물권법 총론 파트에서 물권 변동의 기본 원리가 그래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우리가 따로 안 배우고 지금부터 소유권의 취득 파트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법을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다수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을 흔히 취득하는 경우 계약 체결하고 등기할 필요도 없는 경우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앞전 이틀 전에도 지겹도록 가르쳐준 취득시효를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취득시효를 비롯해서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유실물 습득, 부합, 혼합, 가공 등등 이런 것들이 싸그리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위에 거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열외 여기 취득시효를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지금부터 집중 배우자 그 이야기요. 이때 이제 두말할 것 없이 시험에서 집중 출제되는 것은 취득시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두 번째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여기에서 부합 중에 부동산의 부합이 있어요. 요 두 개만 신경 쓰고 나머지 거는 이제 법조만 한번 읽어보고 가면 되는데 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이니 매장물 발견이니 혼합, 가공이니 이런 것도 옛날에는 5년에 한 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이것마저도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우리 개인 생각으로는 나머지 거는 낼 필요조차도 없는 것들이야. 근데 옛날 시절에는 그래도 이제 시험 보면 들어가니까 5년에 한 번이나 법조문을 냈다고 말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 말고도 중요한 게 너무나 많다고 말이야. 따라서 정리정돈 취득시효하고 부동산에는 부합은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는 여력 있으면 법조문이나 한번 읽어보고 가라고 말. 물론 제가 설명도 안 해줘요. 나머지는 설명도 생략. 먼저 취득시효와 관련해서 이거는 시간 중에 자주 이제 예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은 우리가 이제 감을 잡고 사는데 지금 이런 예들을 과거에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갑이 토지 소유자다. 얘가 이제 자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다. 토지를 방치하고 있다. 그걸 기하로 해서 을이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유시간 표현을 빌면 소유사를 가지고 소유자인 것처럼 이 토지를 20년간 점유해서 사용을 해왔다. 그럼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고 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거를 취득시효, 뒤집어서 시효 취득거래요. 물건 등을 일정 기간 점유를 하게 되면 이 부동산은 20년이죠. 이런 걸 시효기간 그러는데 일정 기간 점유를 하게 되면 그 점유자로 하여금 당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도, 요거를 글자 그대로 권리를 취득케 한다 그래서 취득시효, 뒤집어서 시효 취득거래 이렇게. 근데 이 취득시효 제도가 참 희한한 제도라 그 말이야. 어떤 점에서 이게 지금 민법에서 이례적인 제도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원래 갑이 토지 소유자였다고. 그 얘가 지금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도 아니나가. 소유자인 것처럼 20년간 점유하다 보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라고. 그러면 원래의 진실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게. 거꾸로 얘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다 보니까. 그러면 민법이 무슨 법이에요?
근데 이 실제법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 좀 생각하면서 하나요? 민법이 실제법 맞아요. 자, 우리 판례나 민법 교재든 등기법 교재든 판례 등을 보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뭐이다? 유효다. 유효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항상 이걸 따지죠. 민법이 실체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실체법이니까. 저당권 설정이 있으면 참모자가 돈을 갚은 거지 안 갚은 거지 그런 게 실체관계예요. 근데 돈을 갚았는데도 등기가 남아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이 안 되니까 뭐라고 보는 거고? 무효등기라고 보는 거고. 민법이 실체법이니까 진실이 뭐냐? 그걸 규명한다 그 말이야. 실체관계 뭐냐를. 그래서 민법에서 맨날 그게 나오는 거야. 실체관계에 부합하기만 하면 설사 등기소를 뭐해도 이조해도 뭐이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예? 그래서 실체관계라면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야. 진실이 뭐냐고. 근데 보세요. 얘가 원래 소유자였잖아요. 그 소유자 아닌 놈이 소유권 취득이 부잖아. 그럼 진실한 소유자가 그걸 잃어버리잖아. 따라서 실체관계를 규명하는 우리 민법 세계에서는 취득소 제도가 상당히 이상야릿구리한 제도라고 말이야. 왜냐? 실체관계 따지면 얘한테 소유권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잖아. 그래서 이제 요 취득소 제도는 중요한 것이 실체관계를 규명하는 민법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제도인데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 그래야 실력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다. 쭉쭉쭉 이렇게. 생각 자꾸. 실체법이다 싶으면 앞만 쓰지면 안 되고. 실체관계를 규명하는 민법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왜 이런 제도를 민법에 두고 있을까? 존재 이유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이야. 그죠?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따라서 존재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원래 소유자인데 얘가 장기금액을 쳐서 이 토지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제3자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소유자로 보여요? 을이. 특히 이제 등기부 시효취득이라고 해서 권리자 아닌 애가 자기 명의로 소유자는 아닌데 원인무효 등기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10년간 점유하면 되는데 요거는 백발백중이야. 제3, 얘는 권리행사를 안 하고 있고 얘는 등기까지 가지고 있고 점유해서 권리행사하면 백발백중 얘가 소유자로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자 병이 이 점유자가 장기간을 걸쳐 등기 가지고 있는 걸로 10년, 없는 걸로 20년 장기간을 걸쳐 이제 권리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3자 눈으로 볼 때는 점유자가 소유자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소유자로 믿고 양도를 받아서 이렇게 자 등기까지 되어 있는 걸 등기도 넘어갔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토지가 전전 양도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현재 무가 이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진실한 권리자 갑이 원래 갑이 소유자였으니까 내가 소유자다. 토지 반환하라. 현재 등기 명인 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를 하면 원칙 당연히 반환해줘야 돼요. 설사 얘가 등기까지 이전부터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의 경우는 뭐가 인정이 안 되니까. 공시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무근로자명이 등기명기 양도받은 얘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이렇게. 따라서 이제 반환을 해주게 돼요 이렇게. 물론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되면 이제 난리법석이 일어나요. 여기 무는 직전의 양도인 청에게 책임을 묻고 이때 이제 이런 걸 묻는단 말이에요. 요즘 시험에서 무슨 책임 물으면 되나요? 작년 시험인가 재작년 시험에도 나왔어요. 당연히 얘는 소유권 취득 못했잖아요. 반환했잖아. 그럼 얘한테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책임이냐고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말이야. 그냥 쉽게 생각해요. 얘 나무 땅 팔았죠? 얘도 나무 땅 팔았죠? 얘도 나무 땅 팔았잖아. 자기한테 다 줬어. 담보 책임 묻는단 말이야. 어떤 담보 책임이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으면 기초. 얘는 지금 나무 토지 팔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소유권 취득 이전해줘야 돼. 근데 이전 못 해줬잖아. 그러니까 570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멸 담보 책임을 묻는 거야. 선악 불문하고 요 두 놈에서 계약 해지하고 그 다음 기납부한 매매대금 원상회복 돌려받고 그 다음 뭣도 하고 선의 매수인은 지근지근 한 번 더 받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정답 고르라고 말이야. 그럼 얘도 또 똑같이 담보 책임 묻는 거야.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담보 책임 요즘에 이렇게 사례로 많이 물어봐. 요즘 시험 문제는 종합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이 애운 그대로 내줬지만 요즘에는 안 내준다고 말이야. 이걸 어떨 때 써먹는가, 써먹자고 배우는 거야. 이럴 때 써먹는 거야. 따라서 510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교 담보 책임은 사람은 이제 물어볼 때 마다마다 맘만 먹으면 출제를 해버려. 왜? 갑을병 나와서 제3자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게 우리가 많이 배우죠. 그때마다마다 뭐가 나오는 거야? 담보 책임 이렇게 570조가. 제 말 알아들어요? 사람 문제 볼 때 계속 그 물으니까 요즘에는 항상 염두에 두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는 얘한테 책임을 묻는 거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점유자 의를 소유자로 믿고서 싸웠던 수많은 법률관계가 한꺼번에 다 뒤집어지잖아. 계속 책임 물으니까. 그러면은 사회 혼란이 생긴다 그 말. 유시간편을 빌리면 법질서 안정을 깨치게 돼요. 따라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하자고 말이야. 얘는 장기간에 걸쳐서 권리행사를 안 해왔고, 거꾸로 을은 장기간에 걸쳐 20년 또는 등기 아니고 10년 장기간에 걸쳐서 권리행사를 해왔으니까 권리행사라고는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승격을 시켜주자 말이야. 얘가 소유자인 것처럼 이 토지를 사용해 왔으니까 얘한테 차라리 뭐 인정해 줘버리자. 권리행사라는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승격, 소유권을 인정해 주자는 거야. 그럼 얘를 소유자로 보게 되면 얘를 소유자로 믿고 쌓여왔던 수많은 법률관계가 번복이 안 되죠. 그럼 사회 혼란이 안 일어난다 말이야. 그래서 유시간 표현을 빌면 법질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취득쇼 제도를 두고 있다. 이 배경을 항상 염두에 두라 말이야. 그 다음 취득쇼 종류와 관련해서 크게는 이제 지금 칠판 예에 들어준 것은 소유권을 시효처는 예를 들어줬죠. 이 소유권만 시효취득이 가능한 게 아니라 기타 재산권도 시효취득이 가능한데 여기 저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도 객체가 이제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두 종류가 있고 이 부동산도 방금 간단히 예에 들어줬비 20년짜리 점유 취득시효 또는 이거를 이제 일반 취득시효 이렇게도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 아닌 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10년간 점유하면 돼요. 이거를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 동산의 경우도 이제 10년짜리 동산에 대한 일반 취득시효 5년짜리 시효기간이 5년만 점유하면 되는 거고 그걸 단기 취득시효라고 해요. 문제는 요건이 이제 일단은 집중적으로 물어보니까 어떤 이거는 계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이 이제 중요한데 먼저 이것도 공통적인 요건이 있고 요 네 종류 시효취득 불문하고 그 다음에 개개의 시효취득에 특유하게 인정이 되는 특유 요건이 있다고 말이에요. 공통적인 요건은 저번에 이틀 전에 점유권을 집중 가르쳐준 소유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평온 더 나아가서 공연하게 일정 기간 점유를 할 것. 요 기간을 시효기간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기간이 전부 틀려요. 이렇게. 요 기간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요게 이제 공통적인 요건이라고 말할게. 여기서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평온 공연 점유는 따로 시험에 낼 게 없어요. 평온 점유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냐고서 점유하는 게 평온 점유. 반대가 폭력 점유고 그 다음에 공연 점유 반대는 은비 점유라고 해서 남몰래 하는 점유를 말해요. 따라서 공연 점유는 글자도 공공연하게 한다. 남몰래 하지 않는 점유를 말해요. 따라서 이제 요 두 개 요건은 거의 갖추게 돼 있고 저는 부동산 등 점유 두드려 패면서 점유한 아색이 없다고 말이야. 두드려 패면 백차 가서 실어가 버려.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거는 은비 점유 하려 할 수가 없잖아. 부동산도 남몰래 점유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동산 같으면 계약지면 넣고 점유하면 되지만 따라 이런 거 물어보는 촌놈 없다고 말이야. 다 갖추게 돼 있으니까. 더더욱 이거는 197조량에서 추정도 되잖아요. 따라서 결국 시효취득 핵심은 뭐이다? 이틀 전에 가르친 요거예요. 점유권을 배운 소유사가 있냐 없냐. 여기 핵심 포인트라. 여기에 초점 맞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사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틀 전에 점유권에서 배운 자주점유, 타주점에서 배운 판례 이론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소유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을 외우고 그 다음에 개개의 시효취득에서 특유하게 인정되는 요건은 여기에 점유취득시 요거는 이틀 전에도 직접적 나왔다시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지만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지만 예외적으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요게 핵심 요건, 요게 집중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요거는 이제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공인에게 10년 점유하되 여기에 특이요건이 하나가 추가돼요. 선이 무과실로 점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에게 본권, 소유권이 있다라고 오신하고 있고 오신한 데 대해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여기 20년짜리 점유취득처 일반 취득처는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필요가 없는데 요거는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되고 여기 동산에 대한 일반 취득처는 특이요건이 없어요.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공인하게 10년 점유하면 되니까 특이요건이 없고 여기 단기 취득시효 시효기한이 5년으로 줄어드는 거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공인에 5년 점유하되 이것도 요거하고 마찬가지로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거 여기에 특이요건을 추가돼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시효기한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요게 추가된다 그 이야기야. 요게 그래서 요게 시효취득 요건이니까 공부할 때도 공통적인 요건 딱 정리하고 거기에 이제 특이요건들이 아무래도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평면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특이요건 딱 추려서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타 재산권에 관한 시효취득도 꼭 소유권만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재산권도 시효취득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신경 써야 될 게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역권은 모든 지역권이 시효취득이 가능한 게 아니고 제한을 좀 받아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안에서만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이 특징 때문에 기타 재산권 중에 지역권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질상 시효취득이 과거 예를 보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이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기타 재산권 중에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특징 때문에 모든 지역권이 시효취득이 되는 게 아니고 분묘기지권은 과거에 현실적으로 시효취득이 많이 이루어진 케이스니까 이때도 좀 뭘 조심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회자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에 가장 핵심 요건은 소유사가 있냐 없냐 이게 핵심 요건이야. 시험도 여기에 집중이 되고 듣고 있죠? 근데 이제 기타 재산권에 관한 시효취득도 간혹가다 함정을 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것도 시효취득 하려면 소유사가 필요한가? 이걸 지금 몇 번 물어봤는데 물론 요즘 합격권에 들어가도 이런 거 틀려가지고 합격할 일은 없고 속지도 안 하니까 요즘에는 소유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소유사는 뭐예요? 개념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뭐인 것처럼 소유자와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는 의사가 소유자예요. 요거는 소유권을 시효취득 필요한 거예요. 근데 소유권이 기타 재산권은 소유사는 필요가 없으니까 속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가로친 이번에 언더를 쳐놨는데 소유권의 권리 중에서는 특히 분묘기지권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요거 조심하라고 말이야. 하도 틀리니까 거기다 부연 설명을 했어. 다만 이거는 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무엇은 요건이 아니다. 무엇은 요건이 아니다고 언더를 쳐놨잖아. 속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다음과 같은 권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되는데 원래 취득시효 하려면 아까 얘기 들어준 것처럼 물건 등을 일정 기간 점유 등을 해야지 시효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권리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하겠죠. 물건 8개 중에 대표적으로 저당권 같은 거 그런 거나 눈도장 찍어주고 그건 누구나 마치라고 내주는 거니까. 그 다음 요건으로 내려가서 공통요건 먼저 이제 객체 거기 이제 공통요건에 나오는 기초 판례들 객체와 관련된 판례는 누구나 맞추라고 하도 시험에서 묻기 때문에 이런 거 틀려버리면 점수 딸 게 없다는 거. 먼저 꼭 자기 소유물에 안에서만 아니죠. 타인의 소유물에 안에서만 시효취득이 가능한가? 그 이야기인데 자기 물건에 대한 시효취득이나 허용이 안 되는 거 아까 예를 들을 때는 나무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하는 예를 들어줬는데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시효취득이 가능해요. 왜냐 그러면 여기서 짧은 시간에 이틀 전에도 가르쳐줬다고요. 시효취득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우리 통설 판례가 승계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원시취득으로. 이 토지의 특정인에게 처음으로 소유권이 발생한데 우리 보는 거예요.
만약 승계치도로 보게 되면 나무 소유권을 승계받겠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객체는 당연히 누구 거야 돼요? 나무 거야 되지. 그 말 알아들어요? 승계취득으로 보면 나무 거 승계받아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굳이 타인의 물건일 필요 없어요. 특히 실무상으로 옛날에도 가르쳐줬다시피 소송기술상 내 땅에 대해서 다른 놈이 시비를 걸었다 소유자라고. 그러면 소송기술상 가장 간단하게 승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라고 내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가면 꼭 물어본다고. 내가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뭐 주장하면 쉽게 이겨? 시효취득. 자기 소유물이랑 입증에 곤란할 때 소송기술상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변호사가 물어보면 빨리빨리 대답하라고 그랬죠. 그 말 알아듣나요? 그 다음 동일한 이유에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거. 그 두 번째 언더라 했잖아요. 동일한 이유에서 승계취득이 아니니까. 승계취득이면 타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갑돌인지 순돌인지. 근데 이거는 원시취득이라고. 그러니까 누구 거냐 그거 따질 필요 없다고 말이야.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다 시험에 나온 기초니까 이런 거 좀 틀리지 마시고. 그 다음 부동산 일부에 대한 취득세도 인정이 되는데 주의할 거. 점유취득세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한 필지 토지가 갑소유고 요 일부를 의뢰 점유했다. 그럼 20년 지나면 이제 요 일부에 대해서 얘가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요거는 지금 여기 20년짜리예요. 점유취득세 요거는 허용이 되지만 부동산 일부에 대한 등기부 취득세는 논리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부동산 일부에 대한 취득세가 인정된다. 판례처럼 이렇게 시험에 냈는데 그러니까 또 떨어진 사람들이 꼭 말꼬투리 잡고 뭐하니까 요즘에는 정확하게 또 지문도 표현을 한다고 말이야. 점유취득세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등기부 취득세는 한 필의 일부에서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등기부 취득세가 인정이 되려면 요 한 필의 일부에 대해서 의뢰 소유자가 아니면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등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 뭐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의신청 하니까 요즘에는 한 필의 일부에 대해서 점유취득세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못질을 한다는 거야. 등기부 취득세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꼬투리 잡을 거면서. 그 다음 뒤에 라번에 옛날에 이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허용이 안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판례는 국유재산법이 나중에 개정이 돼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내려서 그래서 국유재산법 개정을 하면서 잡종재산 안에서는 취득세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판례도 국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은 공익성이 필요가 없는 것들 따라서 취득세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가로 열고 닫고 봐보세요. 판례는 이제 전부 잡종재산이라고 나와있지만 국유재산법 2009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잡종재산을 지금은 뭐로 표현을 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재작년 시험부터 일반 재산으로 바뀌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똑똑한 이제 출제로 들어갔으니까 법이 개정되고 알고 일반 재산으로 표현을 했겠지만 그래 혹시라도 잡종재산으로 아직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판례 원본을 그대로 인용할 때는 잡종재산하고 일반 재산은 같은 거다. 잡종재산 2009년도에 국유재산법 개정돼서 일반 재산 바뀌었다. 가로 열고 닫고 써놨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최근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판례가 마보이고 그 2013년 12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재작년부터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가. 일단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말이에요. 마번의 판례. 공용 부분은 왜 취득세가 안 되나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의 지분은 일체성을 띠기 때문에 분리처분 뭐 하는 거야? 근데 공용 부분이거나 취득세 허용이 되면 분리처분이 돼버리잖아요. 그 말 알아들어요? 더 나아가서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 취득세가 되면 전유 부분은 바뀐다는 소리인데 공용 부분이 전유 부분이 되려면 집합건물상 구분 소유자들 일정 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요건을 못 갖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허용이 안 된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건에서 소유사 요걸 좀 신경을 쓰라는 건데, 요거는 거기 가로 열고 닫고 써놨다시피 자세한 설명은 뭐 참조하는 거야? 점유권의 자주점유를 꼭 참조하라고. 저번 이틀 전에 배운 그 자주점유하는 판례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것만. 거기 지금 이틀 전에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게 하나가 있는데, 시험에서 워낙에 중요하지만, 이 악의의 무단 점유자에도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는가. 요 판례가 97년도에 이제 변경이 됐는데,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을한 사람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법률 요건이 없이 갑 소유 토지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래서 악의 무단으로 이 토지를 점유했다. 그래서 이런 애를 줄여서 악의 무단 점유자 그래요. 97년도에 판례가 변경이 되기 전에는 이런 악의 무단 점유자도 우리 판례가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갑의 토지인 거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 20년이 지났다. 그럼 이런 또 시효치대 가능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97년 이전에는 그랬던 것이 97년 8월 달에 이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책으로 돌아가서 왜 97년 8월 달에 마지막 줄 보세요. 소위 악의의 무단 언대란 부분만.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야므로 더 이상 자주점유 추정해 준다 아니다? 아니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니까. 따라서 이제 이런 애들은 바뀐 판례하면 이제 97년 8월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악의 무단 점유자는 20년이 아니라 200만 년을 점유하더라도 더 이상 뭐 한다는 거. 시효취득 뭐 한다 그 말이에요. 해서 이제 과거에는 시효취득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런 악의 무단 점유자가 시효취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랬던 것이 이 판례가 변경된과 동시에 이제 과거에 시효취득이 가능했던 이 사안들이 시효취득이 불가능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판례나 변경이 시효취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판례 사례는 어떤 거냐? 워낙에 중요하니까 97년 8월 20일자 써놓고 그 가로 열고 닫고다가 사례를 하나 써놨어요. 찾았나요? 네. 내용은 이런 거라고.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판례가 변경되는 건데, 갑이 원래 토지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철조망을 쳐놓고 을한 놈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 건물을 이제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지으면서 설명할 때 설명 들으세요. 건물을 지으면서 을이 경계선으로 딱 쳐놓은 철조망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을의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침범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담을 이렇게 쌓고 차고지하고 마당을 만들었다. 그 말이야. 을의 토지 일부를 무단 침범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갑이 이 부동산을 토지 건물 세트로 병에게 양도한 사건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을이라는 애가 병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니네 전 소유자 갑이 내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서 여기에 차고지 등을 설치했으니까 철거하라. 이렇게 철거 요구를 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를 주장했느냐. 원래 이틀 전에 가르쳤죠. 요즘에 유달리 199조를 많이 물어본다고. 199조가 뭐인가요? 점유 승계에 관한 규정이죠. 얘는 자기 점유만을 분리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 요즘에 유달리 199조 계속 3년째 지금 지겹도록 묻고 있으니까 유념하라고 그저께 내가 집중 가르쳐줬어. 사례까지 들어주고. 그래서 이게 시효취득에서 199조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매수인이 199조를 주장을 했어. 나는 전 점유자 점유를 승계받아서 뭐했다? 20년 이상 점유했다. 이렇게. 그래 시효취득을 주장을 했다. 그 말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요 무단 침범한 부분에서 나는 몇 년 점유한 지 안 됐지만 얘가 점유한 기간까지 포함하니까 몇 년 넘었다? 이게 199조야. 시효취득에서
점유 생략, 그래 중요하게, 그래 계속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오치득을 이분은 주장을 했고, 그래 소송이 붙은 사건이야. 근데 옛날 같았으면 얘가 이겼을 거라고 말이야. 이런 이 토지가 얘 토지라는 걸 알면서 지금 얘가 무단 침범을 한 거예요. 그러더라도 옛날에는 얘의 점유를 뭐로 추정해 줬어?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한 걸로. 그러면 얘한테도 시효취득 인정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악의 무단 점유자는 더 이상 자주점유를 추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효취득 인정 못하게 된 사건이야. 시효취득을. 그러면 왜 이제 판례가 바뀌었는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보세요. 이 갑이란 애가 철저만을 걷어내고 무단 침범을 해서 일부를 이렇게.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하니까. 아까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한 거 가르쳐줬잖아. 이럴 때 적용되는 거야. 일부를 딱 침범하면서 무단 점유를 한 거 이렇게. 그러면 옛날 판례는 얘가 왜 이걸 무단 점범했는가? 이자 의사를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얘가 일부를 무단 침범한 거는 의료 소유권을 뭐하고? 쓸데없는 그만하고 배척하고 의료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마치 뭐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요거를 독점해서 지배할 의사가 있으니까 무단 침범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옛날에는.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주점을 추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시효취득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랬던 것이 97년도에 판례리자 법관들이 바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갑이란 놈이 철저만을 걷고 무단 침범을 했다. 그러면 얘가 정말로 이자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 같은 배타적 지배를 행사할 의사가 있으니까 무단 침범했겠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얘가 뭐 때문에 무단 침범했냐? 이자 소유권을 완전히 배척한 건 아니고 이자 소유권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요걸 무단 침범하되 얘가 이의제기하면 그러지 돌려주든가 빌려 쓰든가 요런 이웃집 사람이니까 얘 소유물이 아니까 그런 의사로 무단 침범한 거 이자 소유권을 영구히 배척하고자 침범한 거 아니라고 말이야. 그 말 듣겠나요? 그러니까 얘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전제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의제기하면 반환하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면은 빌려달라든가 이런 의사로 무단 침범한 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사로 더 이상 소유사 가지고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판례가 바뀌어볼까. 그래서 그 사례 있고 그 밑에 제일 밑에 반줄 언더라인 보세요. 취득시효 성부에 찾나요?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이 판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판결하는 거 바뀐과 동시에 과거에 시효취득이 허용됐던 대부분의 사안이 시효취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바뀌어붙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거기 쏘는 거야. 이 판결의 태도는 매매에 의한 점유이지만 그 이외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계속해서 우리 법원에 나왔는데 그 다음 줄 언더를 앉혀놓은 거 우측까지 이 판례들은 이틀 전에 다 가르쳐준 판례예요. 대표적으로 우측 넘어가서 점유권에서 자주점유 써놨으니까 그 언더를 앉혀놓고 다 가르쳐준 게 여기다 언더를 앉혀놨는데 우측에 두 번째를 읽어보세요. 그 중에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매수했다. 또는 법률행위와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했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랬죠? 이거는 점유 개시 당시부터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 같은 배타적 지배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점유했으니까 이런 애들은 점유 개시 당시부터 소유사가 있다 없다 고의하게. 이런 판례도 요 악의 무단 점유자 판례하고 취지를 같이 하는 판례들이다 고의하게. 그래서 중요하다 고의하기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정리 야물딱지게 잘 나가봐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찾아가서. 그 다음 나번도 다시 정리 꼭 하시고. 이틀 전에 직업 들어가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조문. 권한의 성질상 자주인지 다인지 불분명할 때는 뭐를 추정한다? 자주로. 그러니까 점유자가 굳이 입증할 필요가 자주점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직업도로 물어가 점검 딱 하고. 거기 평원공원도 추정이 되고 시효기간은 반드시 해와야 되고 20년, 10년, 동사는 또 10년, 5년. 다만 이제 동사의 취득시효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나와봐도 지문 한 개나 그 조문이 들어가 요것만. 그것도 거의 안 물어보고 내 기억으로는 85년 1회 시험부터 딱 2번 나왔어요. 동사의 시효취득은 조문만 한번 읽어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조문도 사실 낼 필요가 없는 건데 30년 동안 딱 지문에 2번 나왔다. 지문에 독자적인 문제 출제된 것도 아니고 따라 나머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그것도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등기부 취득시효 여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이제 99% 나온다는 소리인데 그것도 점유 취득시효가 90% 이상 출제가 되고 여기 등기부 시효 취득은 어쩌다 한 번. 왜냐? 여기 점유 취득시효는 마지막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는데 그저께도 지겹도록 가기도 할게요. 원래 소유자가 등기 협조를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줘. 요거 소유자 내가 20년 점유했다 등기 넘겨달라 하는데 안 넘겨주고 팔아버릴게. 그래서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해관한 판례가 엄청 발달됐어. 그러니까 이 90% 이상 요 20년짜리 출제되고 등기부 취득세는 나와도 아주 쉬워. 그러니까 그 몇 가지 판례만 점검하시면 되고 모든 거는 여기다가 전력 투과라고 말이야. 한번 쉬었다 가죠.